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안 될 것 같은 총선 지역구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종로인데요. 이쯤 되면 황교안 대표에게 종로는 블랙홀입니다. 어딜 가나 기승전 종로. 종로에 갈 거냐 질문을 받기 때문이죠. 요즘 황 대표의 심정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노래 가사처럼 말입니다. 지금 가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종로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그리고 지금 을지로에 서 있다. 이런 가사 내용인데 이 가사 노래, 이 노래 제목이 나침판인데 지금 황 대표에게 가장 요긴한 건 아마도 나침반이 아닐까 합니다. 2월 5일 아침의 매일경제 신문 1면부터 출발합니다. 자, 매일경제 1면에요. 7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마스크 대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유통질서 붕괴, 수요 폭증, 일부 투기 세력 가담했다. 똑같은 제품 가격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떤 인터넷 이 쇼핑 업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0만 장 5분 만에 품절이 돼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시죠. 다음입니다. 감염 경로 모르는 16번째 확진자 나왔습니다. 태국 다녀와서 열흘 훌쩍 넘게 활보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태국에서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태국은 상관이 없고 국내에 들어와서 감염이 된 건지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확진자 16명 접촉자 수 모두 1,3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2번 접촉자 수는 하루에 300명 넘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13인 공소장 추미애 전문 공개 막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서 한 70여 쪽으로 되는 공소장 전체를 보낸 게 아니고요. 요약된 내용, 짧게 요약된 내용만 보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전체를 다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는요. 공소장 다 국회를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이번에 아주 이례적으로 법무부가 거부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조국 김기현 경찰 수사 상황 15차례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소장 국회에 제출 안 해서 내용 모른다. 요약된 것만 나왔다 그러는데요. 지금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동아일보가 공소장을 입수했다 밝히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공소장에 적시했는데 조국 전 장관, 조국 수석 당시죠. 김기현 경찰 수사 상황을 15차례나 보고받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답니다. 송철호, 황운하의 김 집중 수사를 이런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과 맨비엔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변한봉 변호사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요. 오창석 시사평론가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감염 미스터리입니다. 16번째 확진자 지금 어디에서 감염된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방역이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평가하지 않겠다. 어제 주한 중국 대사가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가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방금 일면에서 본 기사 내용입니다. 공소장 못 준다. 법무부가 이렇게 밝혔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아들 손 들어준 엄마. 한진 일가와 관련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 보기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정부 당국도 노력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수칙이 있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요. 외출하시면 손 깨끗이 씻고요. 그리고 기침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반드시 가린 채로 해주시고 이런 것만 잘 지키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망자 99.9% 초동 대처 실패한 중국서만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4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 사실 알고 보면 중국 내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홍콩에서도 이제 어제 한 명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도 있었는데 역시 우한을 다녀온 중국인의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99.9%가 중국서만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인과관계 아직 불분명하지만 고령이고 담배 피울수록 취약하다. 그리고 면역력 높으면 자연치유 가능성이 있고요. 과도한 공포심 가질 필요 없다. 역시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예방하시고 조심하시면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통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지금 확진자 16명이고요. 뭐 격리 중인 분은 좀 100명이 넘고 격리 해제가 400명이 넘게 됐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중국 상황입니다. 사망자 425명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어제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은요 아마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는데요. 보시죠. 홍콩서도 첫 사망, 중국서 확진자 2만 명 넘었다 이렇게 됩니다. 뭐 하루 사이에 60명, 60명 넘게 사망자가 더 늘어났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좀 주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칭화대 AI 팀입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한 거예요. 16일쯤, 2월 16일쯤 확산이 절정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4만에서 6만 명 환자가 발생한 뒤에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만 명 넘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6만 명 정도까지가 가서 절정을 이루고 그 이후부터는 꺾일 것이다. 그러나 기점이 16일 정도로 AI를 통해서 예측해 보니까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 관심이 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미국 등 25개 국가에서 중국인 입국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각국의 과잉 반응에 대해서 약간 불쾌한 반응도 좀 보여놨습니다. 반대한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각종 제한 조치를 실시 중인 나라는 총 84개국에 달하고요. 이 가운데 미국을 포함해서 25개국은 중국인과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또 이런 데 좀 불만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는 전면 거부가 아니라 일정 지역에 대해서만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그러면은 16번째 환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태국 감염인가 아니면 국내 감염인가 16번째 확진자 미스터리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요. 태국 여행했지만 중국은 방문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귀국한 지 6일이 지나서 증상을 느꼈다. 질본. 이상한 점 많다. 거기도 어려움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6번 환자 입원했던 21세기 병원 의료진 환자 봉쇄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완전 전체를 다 격리가 된 겁니다. 이게 뭔가 좀 구멍이 뚫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은 중국에 다녀온 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보시죠. 기침 중국인 접촉 이렇게 밝혔어도 정밀검사에서 제외됐습니다. 16일간 무방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지도를 봐주세요. 이 16번째 확진자가 어떻게 다녀간지가 보이는데요. 지난 19일, 1월 19일 오전에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태국 방콕에서 광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1번이죠. 2번 보시면요. 자택으로 갔고 27일까지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잠복기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요, 4번으로 갑니다. 몸이 좀 이상을 느껴서 21세기 병원에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상태가 좀 더 심각해지니까 전남대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21세기 병원 입원, 그랬다가 전남대 병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태국에 함께 다녀온 친정 어머니가 나주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태국 함께 다녀온 남편은 광양에 직장이 있어서 직장 인근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21세기 병원 처음에 갔을 때 이분께서 호소를 했답니다. 그리고 얘기가 돼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문제가 돼서 이게 기침, 그리고 중국인과 태국 갔을 때 기침을 하는 중국인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당국에 대해서 병원 측이 얘기를 했으나 중국 다녀오신 거 아니면 별로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좀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태국에서 입국하셨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그 특별검역의 대상은 아닌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행지에서의 어떤 접촉의 가능성, 그러니까 그 중국 후베이성의 주민하고의 접촉의 가능성이 되거나 뭐 이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전문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먼저 바로 좀 질문 드릴게요. 이 16번 확진자, 예. 왜 당국은 초반에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침을 많이 하는 중국인 근처에 태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인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왜 의심을 하지 않은 건가요? 우선은 이제 그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뭐 우한에서 오신 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가볍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예. 더더욱이 이분은 이제 중국을 가신 게 아니고 태국이라는 곳을 갔기 때문에 예. 태국은 지금 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아마 미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른바 제3국 감염. 얼마 전에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중국 국적자가 일본에서 감염이 됐다.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죠. 아직은 불확실합니다만 만약에 태국에서 감염이 된 상태였다라면 제3국 감염이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방역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예. 지금 상황은 이제 2차나 3차 감염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이게 만약에 3차 감염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감염원을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도 역학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 결과를 보자고 얘기하지만 예. 그 관광객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어디서 만났는지 그 사람이 우한을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예. 아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허술할 수밖에 없고 이때부터는 감염은 파악이 안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제3국 발생임이 확인이 된다면 굉장히 심각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요. 이게 태국에서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국내에 들어와서 감염이 됐는지 결국은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요. 그런 상황이죠. 그게 바로 이제 3차 감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국내에서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국내에 어떤 분을 만났는지 그분이 처음 우한을 다녀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때부터는 3차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국내 3차 감염. 예. 네네. 이게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고요. 국내에서도 누굴 만났는지도 지금도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역학조사로 다 밝혀진다. 그건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고 쉽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태국 감염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어떤 제3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도 굉장히 당국으로서도 어려운데 아무튼 걱정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교수님 여기서 잠깐 저희가 기사를 잠시 소개하고 전화 인터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여주세요. 침, 호흡기 이어 대소변 거론되고 있다. 미지의 전파 경로. 자꾸 뭐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요, 지금. 중국 확진자 직장 표본
초변에서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소변에 바이러스가 남아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전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다수가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 중국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광저우에선 문 손잡이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바이러스를 감염되신 분이 움직였을 때 어떤 물건을 만지게 되는데 거기에도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가, 묻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침방울 차단, 일반 마스크도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 올바른 손 씻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손잡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입니다. 중국 지린성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남성은 자신이 지난달 다른 확진 환자와 같은 마이크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이크가 온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마이크 손잡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요, 광저우에서도 요 위쪽입니다. 인체 바뀐 환자의 자택 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 핵산이 발견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생활하면서 자주 접촉하는 휴대전화, 키보드, 마우스, 수도꼭지, 리모컨, 변기 등 이런 부분 소독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이 가는 곳입니다. 다들. 자, 오한진 교수님. 지금 네. 제가 기사도 소개해 드렸는데 일단 손잡이나 엘리베이터 버튼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근데 사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제 기생을 하는 그런 이제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가 없으면 이제 사멸하게 됩니다. 그 대신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일반적으로는 뭐 하루 정도가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 중국 당국자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뭐 한 5일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또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접촉했을 때 그 접촉하고 나서 손을 빨리빨리 씻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대변으로도 이 바이러스를 확인했기 때문에 소변을 볼 때도 거기서 소변 방울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이 좀 막힌 곳에서 소대변도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뭐 어제 이제 중국 발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최적의 조건, 그러니까 사람에게 최적이 아니고요. 바이러스에게 최적의 조건에서 기온이 어느 정도 한 20도 정도 유지하고 뭐 습도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 5일간 바이러스가 살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인간이 사람이 생활하는 조건은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려가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굉장히 맞습니다. 오래 간다는 거죠, 지금. 뭐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는 곳에서는 사멸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최적의 조건이 맞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니까 하루 정도가 지나면 바이러스는 사멸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내용은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유독 약한 층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주로 이제 고령층이신 분들 그리고 고령층 남성들이 이 바이러스에 좀 취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글쎄요, 이건 아마 이제 뭐 이 통계를 작성하면서 통계를 만들어내면서 그 상황에 따른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오는 오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류일 수 있다 그런 통계는요. 특별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성 그중에 고령층이 더 취약하다 요거는 좀 통계적인 오류로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단 뭐 그런 통계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부터 좀 추워지고요. 오늘은 사실 한파가 닥쳤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바이러스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까?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추워진다는 것은 공기 중에도 습도가 떨어지게 되고 사람의 호흡기에도 습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를 공격해서 이런 이제 폐렴도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호흡기에는 원래 섬모라는 게 있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게 들어오면 밀어내게 돼 있는데 예. 이 습도가 떨어지면 이 섬모 운동이 아주 떨어집니다. 운동을 잘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고 예. 그러다 보면 바이러스가 훨씬 쉽게 우리 호흡기를 침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추운 날에는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되고 예. 내 몸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분 섭취와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춥게 되면은 바이러스에 걸릴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제도 출연하셔서 이 질문 봐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른바 이제 치료제 얘기인데요. 에이즈 치료제에 이어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까지 써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제들이니까 예.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어떤 예.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이용해서 예. 앞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약제를 만드는데 큰 도움도 되고 지금 환자들한테도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어제 주한 중국 대사의 기자회견 이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 이 모습에 대해서요.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이렇습니다. 중국 대사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다. 여행 제한 않는 WHO 따라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임 5일 만에 신임장 제정이 공식적으로 안 됐죠, 지금?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능숙한 한국어를 구사했어요. WHO 공고 내세워 한국을 압박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입국 제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평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평가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뭔가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중간에 속보가 들어오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2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16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수그러 들고 있지 않네요. 매일같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전문가 의견 들어보셨죠? 한파가 닥치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데 더 늘어나지 않길 다시 한번 소망을 좀 말해봅니다. 제가. 자, 요 얘기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은요. 어제 기자회견 사실은 전 세계에 파견된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만이 아니잖아요. 거의 모든 나라에 나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중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싱하이민 중국 대사 코로나 조치 WHO에 따라야 한다. 간접 압박했다. 역시 앞선 기사와 비슷한 내용 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땔감 보내주듯 한국의 지원, 중국의 큰 힘 감사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보내줬잖아요. 아마 그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요겁니다. 대중국 부정적 여론에 유화 메시지를 던지라고 한 것 아니냐. 사실 요즘에 반중 넘어 혐중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반기에 지금 방한할 예정이거든요. 물론 몇 월에 올지 언제 올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오기로 돼 있는 거는 나왔거든요. 그에 앞서서 뭔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기자회견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태는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도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계 공공적인 사태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사실 그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육지사지해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국. 네. 정관 시장님, 여러모로 이례적입니다. 일단 한국말로 기자회견을 했다. 물론 대사들이 오면 자국어를 쓰거든요. 통역을 끼거나 하죠. 근데 한국말로 했다는 부분. 그리고 아직 신임장 제정이 정식으로 안 됐는데도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전 세계 중국 대사 중에서 일단 파악한 대로 말하면 한국에 파견된 중국 대사만 기자회견을 이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한 거예요. 왜일까요? 우선은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지는 않죠. 예. 악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둔 것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한국어로 말씀하셨듯이 얘기한 자체도 나름대로 친밀감 이런 것을 좀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읽히고 예. 그리고 지금 신임장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한 것은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향후에 언제 이게 종식이 될지가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예. 6개월 이상 최소한 가야 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만약에 고립이 될 경우에 가뜩이나 이제 성장률 같은 게 꺾인 마당에 예. 향후에 미칠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가 굉장히 다방면적인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국 정부가 각 대사들에게 지침을 하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문제에 대해서 각국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죠. 좀 지나치게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하지 말아줬으면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리고 현재 뭐 일부 입국 조치에 대해서는 예. 많은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예. 것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우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예. 겁니다. 그렇지만 뭐 대사도 얘기하고 주변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만 예. 어려울 때 어떤 예를 들면 관계 개선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또 계기도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2003년에 사스 때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외국 원소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때 관계를 예. 개선시킨 그런 바도 있기도 하죠. 예. 자,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에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18번째 확진자는요, 16번 확진자의 딸로 확인이 있다고 합니다. 전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점점 더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지금 16번 환자는 태국에서 들어왔죠. 근데 감염 경로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딸, 지금 확진자로 판정이 났습니다. 자, 요 얘기, 중국 대사 관련된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네. 사실 어제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청와대 입장을 좀 발표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혹시 뭐 압박으로 느끼지 않나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한 게 이럽니다. 협력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이 잘 협력하자는 그런 취지의 얘기다. 그래서 어떤 기사는 청와대 관계자가 애써 해석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평론가에 보시기에 어제 주한 중국 대사의 기자회견 내용, 우리로서는 압박입니까? 아니면 협력의 취지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친절한 압박이라고 친절한 압박이요? 네, 해석을 좀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외견상은 굉장히 친절한 듯 했습니다만 이제 상당히 좀 뼈 있는 얘기들이 메시지가 많이 담긴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는 거고요. 또 사실은 어떤 국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그 불만을 표현하는 외교적인 방식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사가 우리 이제 외교부 장관이나 또는 차관을 만나서 약간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직접 나서서 언론을 대고 결국 이제 한국 국민을 향해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좀 내놓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와 국민을 향해서 동시에 메시지를 지금 이제 내놓은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 외교적인 결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왜 그럴까를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어제부로 이제 우리가 입국 금지 조치에 이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 불만을 이제 표현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면 한국을 택했을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한하고 이거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시 주석이 한국 방문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깔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대목이 담겨 있다고 읽으신 거예요, 그럼?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명분을 좀 쌓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정부 당국의 지금 이제 예측대로 1, 2주일 안에 이게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 다행인데. 지금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은 반대로 보고 있잖아요. 의외로 상황이 길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3월, 4월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지금 이제 약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상황만 하더라도 예. 시 주석 입장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아마 느낄 겁니다. 본인이 이 자리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의문을 들려오는 가질 외신 정도로.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의 그 지도부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게 꽤 커졌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일반 있거든요. 국민들의 불만보다는 이제 예.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이제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로 예. 운영이 되고 또 원로들이 사실상 그 결정을 하잖아요. 예. 이렇게 봤을 때 국가 원로들이 그러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시 주석의 위기 관리 능력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시 주석으로 이걸 막기가 좀 어렵다 또는 이제 위기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예. 판단이 들면 예.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 내에서의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좀 정치적인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싱하이민 중국 대사의 기자회견 단순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내용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고요. 중국 내부의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신문에는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우리 외교부도요.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한중 양국 간에 긴밀한 소통을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확진자 수 증가 등 구체적 상황을 주시하면서 여행 정보를 조정하는 문제는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고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뭔가 우리가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읽히죠. 지금 외교부 관계자의 저 얘기는요. 자, 변환봉 변호사. 이런 가운데 사실 지금 우리가 중국 후베이 성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그 지역을 최소한 다른 곳으로 좀 더 넓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압박을 받고 있을 텐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후베이성 자체가 이미 공항이라든가 모든 교통 자체가 예. 사실 통제가 됐죠. 우한시 같은 예. 경우에. 사실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비행기가 떠서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후베이성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만 입국 제한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큰 효용성은 없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에 있어서는 어떠한 과잉 조치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중국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확산을 예. 상당히 막았던 것으로 지금 돼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도 일단은 중국에 대한 뭐 그런 관점보다는 철저히 자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초반에는 중국에 대해서 그런 이제 정부 여론과 예. 입장을 맞추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바로 또 여론 때문에 입국 제한을 확대되는 거 아니냐는 예.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예. 그런 정략적인 생각보다는 국내 전염병 확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냉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정략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17번째 확진자요. 싱가포르에서 컨퍼런스를 참석했는데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 그래서 감염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저거는요. 제3국 감염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문가와 얘기할 때 제3국 감염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얘기했었는데 저거는요. 분명히 제3국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방역 체계 지금 굉장히 빠른 뭔가 변화가 요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7번째 확진자는요. 싱가포르 컨퍼런스에서 확진자와 접촉을 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군요. 지금 상황이요. 지금. 그러니까 감염이 단순히 중국에서 돼서 우리나라로 건너오신 분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요. 이미 다른 나라에도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전 세계의 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WHO 세계보건기구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요즘에요. 며칠 동안 이 WHO가 너무 뒷북을 친다. 그리고 뭔가를 자꾸 주저한다.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앞서서 보셨지만 주한 중국 대사는
WHO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WHO의 방침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WHO 또 중국인 입국 금지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죠. 중국 없고 당선된 사무총장 때문인가 이렇게 의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중국과 WHO가 긴밀하다는 거죠, 지금요. 여기 보시면 WHO 테드로스 아드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입니다. 이분입니다, 여기. 사진도 있죠. 내용 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대비는커녕 덮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은요. 정치적인 이유로 판단력이 마비됐다. 이렇게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요. 복원인데요. 보겠습니다. 왜 그런 의심을 받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요. 사실 경쟁자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경쟁자를 제치고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WHO 사무총장에 선출된 것은 중국이 막강한 자금력을 내세워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지원 운동을 벌인 덕이라는 건 공공연히 거론되는 사실이다.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이 WHO가 속한 UN 지원금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주로 지원금이 중국 쪽에서 나온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 변환봉 변호사가 뭐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변환봉 변호사 말씀하시고 오창석 평론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WTO 사무총장을 과거에 뽑을 예. 때는 대륙별로 30명씩의 대의원이 안배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대륙별 안배 때문에 한 후보가 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예.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이 당선될 때 그 규정이 바뀌어서 회원국 전체가 투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몰표가 나오면서 예. 1차에서 과반수 투표로 예상을 뒤엎고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 가운데 중국이 상당히 큰 노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무총장이라는 분 자체가 역대 WTO에서 의사 출신이 아닌 관료 출신 첫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의사가 아니세요. 에티오피아에서 외교부 장관, 보건부 장관에서 보건 업무를 하시긴 하셨지만 의사가 아니라 순전히 정치인과 학자, 관료 출신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의료 현실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 때문에 이제 WTO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상당히 많은 좀 난점이 있죠. 대응에 있어서. 자, 오창석 평론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의심을 받고 있네요, 지금. 사실 뭐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WHO에 따르면은 이 예.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이 들어오기 전에도 어떠한 질병이 한 지역에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을 봉쇄한다고 해서 또는 그 지역 사람들을 예. 다른 나라로 출국을 금지한다고 해서 확진이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매우 미비하다라는 것이 이미 이전에도 나와 있는 연구 예. 결과입니다. 다만 저기 설명해 놓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예. 몇 가지 조치가 있는데요. 예. 그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염이 가능할 경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입국 금지에 또는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다는 규정은 역시 함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인 입국 금지를 다 한다라는 것이 과연 전 세계 어느 나라 다 가능한 일인 것인가?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예. 중국인이 전 세계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17번째 확진자는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인만 막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부의 대응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남 지역에서 21세기 병원을 16번째 확진자가 갔는데 예. 확진 판정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세 번째 갔을 때 확진 예. 판정을 받았다면은 지금으로부터는 이제 감염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서 지역 거점별로 저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진할 수 있는 지정 병원을 선택을 하고 해외 여행을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는 그런 식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해야만 한다. 중국에서 입국한 게 아닌 해외에서 들어왔을 경우는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한 지역에서 유럽 여행 예. 가신 사람이 예.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유럽 여행을 간 한국인 사람이 그 중국인과 만나면 또 확진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막아서는 건 물론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편하겠지만 예. 그런 것을 이미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역시 지정병원을 모든 지역에 선정을 해두고 예.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는 그런 형태로 완벽히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가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일이 있어도 해외에 웬만하면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경제가 그래서 흔들흔들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슈는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소장 이례적 비공개. 그렇습니다. 원래는 공개하는 게 보통 일인데 그러나 비공개가 됐거든요. 이 결정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강행했을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추미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13명 담겨있는, 요 13명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공소장 공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 공소장 통상 요청하거든요. 그럼 국회를 통해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소장 자체를 법무부가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요약된 몇 장짜리만 보냈습니다. 법무부 피사실 공표 등 고려했다. 국회 제출 요구에 요지가 담긴 내용만 보냈다. 근데 요지만 갖고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검찰, 노무현 정부에서 마련된 공개 원칙을 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중권, 뭐가 적혔길래 호들갑인가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 이런 원칙이 정해져서 지금까지 쭉 적용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공소장 내용. 그리고 최근까지도 공소장 내용이 많이 국회를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뒷말이 나옵니다, 지금요.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제출, 현행법까지 뭉갠 채 추미애 장관, 참모들 만류에도 강행을 했다는 겁니다. 참모들은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했으나 장관이 내가 책임지니까 비공개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이 기소된 13명의 내용이 담겨있는 공소장이에요. 국회법, 행정기관 자료 요구 가능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받을 수 있다. 근데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훈령을 근거로 비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이례적으로 공소장 비공개에 반발까지 했고요. 뭐라고 반발했냐면 이렇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거다. 지금 총선 의식하는 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한국당은 대검의 공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 좀 뭐가 만만치 않게 지금 가는데요, 상황이요. 그래서 이 내용 좀 해보겠는데요. 일단 조은갑 실장님. 추미애 장관, 어떻게 보면 약간 무리수일 수도 있다. 지금 언론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논란이 충분히 될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은 추 장관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부 들어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피의사실 공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이 드러나면서 그 재판을 받기도 전에 마치 공소장에 적시된 검찰이 적시한 것이 실질적인 어떤 그 범죄인 것처럼 여론에서 그렇게 노출되고 판가름이 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왔던 사항이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런 점에서 피의사실 공표 측면에서 맡겼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법무부에서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이라든가 일각에서는 왜 하필이면 그럼 이 시점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 문제가 있으면 개선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총선을 앞두고 지금 계속 검찰과 정부가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들은 저는 여당으로서도 좋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법무가 이 같은 어떤 과거의 관행에서 좀 벗어나려고 한다면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이 사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니까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침을 해나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어떤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그런 쪽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사실 이 공소장 공개 지금까지 됐어요. 쭉 됐고요. 이른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무슨 감찰 무마 의혹 관련된 내용 공소장 다 공개됐습니다. 그것도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3명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공소장 내용이 비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공소장 공개는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근거도 있다라고 해서 온 건데 이번에 거부가 된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누구라도 예. 이거 뭐가 대체 있길래 이렇게 자꾸 감추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청문회 당시에 한 얘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예. 숨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꾸 숨냐. 예.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좀 캥기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예.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떳떳하면 차라리 공소장 오히려 다 공개하고 언론에 다 공개하고 예. 자 봐라 이 공소장 내용에도 나오듯이 예. 청와대 관계자들 떳떳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 더 나은데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일각에서 예. 추미애 장관이 드루킹 사태 때 사건 때처럼 예. 엑스맨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은 뭐 예.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뭐 예.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뭐 이른바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건데 이게 과연 청와대와 여당에 유리한 방향인 것인지 그거는 굉장히 의문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게 어제 이런 얘기가 뒷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정보 공개 청구도 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비공개가 됐는데요. 다음 기사는요. 지금 한 언론이 공소장 내용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했지만 또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검찰 그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청와대 선거 전에 석 달간 김기현 수사 기밀 엿새 한 번꼴로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수사 내용을 청와대에 계속 뭔가 보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소장에 나타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공소장에 나타났다고 여기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죠. 압수수색 물품, 진술 요지 포함 경찰, 민정실 등 3곳에 18차례 보고했다. 그리고 송철호, 지금 울산시장입니다. 당선 뒤에는 거의 안 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집중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총 21번, 청와대 해명 9번. 이게 청와대는 뭐 9번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21번으로 나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정무수석실까지 청와대 7곳 움직였다. 검찰 수사 독려하려 보고받은 것이라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에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영범 변호사. 사실 청와대 최근에 검찰의 압수수색 기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거부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거부 사유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내고 있다면서요.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그것보다 더 좀 씁쓸한 것은 그 이후에 더 이상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앙지검장이 바뀐 이후에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청와대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중앙지검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더 이상 강제수색이 힘든 상황이긴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로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청와대와 관련해서는 검찰이라든가 청와대에서 기존의 적법 절차에 따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피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권력기관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정당한 핑계,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수사가 잘못됐으니까 응하지 않겠다라는 이른바 뭐 자기 합리화 논리를 대면서 국민들에게는 적법 절차를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 과연 맞는 것인지 좀 국민들의 납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검찰과 관련된 인사가 어제 새로운 보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그러면서 사기꾼이란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검사 내전. 유명세를 얻은 책이죠. 베스트셀러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김웅 전 검사입니다. 새 보수당에 입당.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정점 사기꾼 때려잡겠다. 여기서 말한 사기꾼은 누군가요, 지금? 보시죠.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비판하면서 최근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내가 먼저 새 보수당에 입당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다. 사기꾼 때려잡는 일 가장 잘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이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저 미래도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이 길을 한번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입당식에서 본인은 뭐 형사부 이런 걸 많이 해서 사기꾼을 때려잡는 데 아주 능하다. 근데 여기 입당하는 거는 내가 최정점 사기꾼을 잡기 위해서 온 거다. 뭐 이런 각오를 밝혔어요. 오창석 평론가. 김웅 전 검사가 말한 이 사기꾼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글쎄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악을 하려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김웅 전 검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좀 놀라웠던 게 예. 세보수당에서는 메시지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이제 검찰 신분이 아니거든요. 정치인 신분입니다. 예. 국회의원은 경찰이 아니에요. 예. 국가를 때려잡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 적폐를 개혁하겠다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 가장 큰 사기꾼이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의 그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거친 표현이었죠. 그러면. 굉장히 날 것의 표현이고 예. 저분이 검사 시절 어떤 식으로 피의자를 대했는지는 단편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피의자들을 저런 식으로 사기꾼으로 일단 찍어놓고 타파해야 된다는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정치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예. 바뀌어갈 수는 있지만 예. 뭐 이수진 판사나 이탄희 판사가 민주당에 입당한 것처럼 김웅 전 검사 역시 세보수당에 입당을 함으로써 예. 정치를 하려고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은 역시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법조인들이 최근에 대거 지금 정치권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각도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사실. 과연 법조인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 것인가? 과연 뭐 이런 지적이기도 합니다. 변환범 변호사는요. 김웅겸 전 검사의 세보수당 입당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아울러서요.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거에 따르면은 김웅 전 검사에 대해서 한국당이 먼저 입당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거기는 아무 대답이 없고 본인이 자취해서 세부상으로 간 거예요.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까지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마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았는데 이제 한 특정 시점에 당에서 인정 영입을 위해서 다양한 분들과 접촉을 해봐라라는 얘기가 있었고 김웅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명현 의원께서 한번 연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당시에 본인에게 대한 제안을 자체를 아마 신중에 깊이 있게 못 보셨던 것 같습니다. 무게감 있게.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당신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해왔으니까 한번 정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 정도로만 받아들였었던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별도로 어떤 진지한 얘기가 오간다라거나 아니면은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제안 정도로 받아들이셨겠죠. 그에 반해서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는 이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일을 한다면 우린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같이 일을 해보자.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제안이 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내 일할 공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고 아마 그때 설득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한국당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변환범 변호사. 지금 김웅 전 검사가 세부상을 간 게 아쉽습니까? 아니면 뭐 별 상관없습니까?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당에서 그렇게 밖에서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하셨던 분들을 모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조금 더 무거운 제안을 하면서 그분들이 내가 이 당에 들어가서 뭔가 역할이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면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정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들어오시죠. 라는 가벼운 제안만 많이 던졌던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네요. 인재영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황교안 머뭇. 그 사이에 이정현 종로에 출마하겠다 어제 밝혔습니다. 이게 한국당으로는 당황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말 많은 비례정당 오늘 출범합니다. 이 얘기까지 묶어 준비했습니다. 자, 기사 하나씩 보겠습니다. 황교안 장고하는 사이에 이정현 무소속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정당도 지금 장당을 하고 뭐 이러고 있죠. 종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모두 망설일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 모두 망설일 때. 여기서 망설이는 분은 누구를 생각한 걸까요? 한국당 김병준 종로에 투입. 뭐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건가요? 분위기가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모습 기자회견 청와대 앞에서 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이 지긋지긋한 겨울 공화국을 끝내는 봄이 와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봄을 알리는 전령이 되기 위해 21대 국회 총선거에 종로에서 출마하고자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저는 분열주의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두려워 망설일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종로 출마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파들이 하나로 뭉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어제 뭐 청와대 앞에서 하고요. 또 국회를 와서 또 하고. 그래서 저희는 국회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요 내용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같이 얘기가 되잖아요. 관련된 만평이 하나가 있는데, 예. 그 만평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등장하는데 이 종로 출마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 만평도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 보시죠. 이렇습니다. 여기 비슷한가요? 이렇게 좀 그림이 있고요. 옆에서 계속 말합니다. 종로 대표님 화이팅!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왔습니다. 아마 책 제목과 함께 이렇게 나와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나 여기 보시면 신발끈을 묶고 있고 약간 땀을 흘리는 모습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그다음에 정우갑 시장님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상황이.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황교안답고 이정현답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역시 관료 출신의 그 습성을 지금 아직 못 버린 거 아닌가. 사실은 뭐 이 전직 그 총리 출신들, 특히 이제 관료 경력을 쭉 쌓으신 분들 가운데 대권 도전하시다가 보면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장고 끝에 악수를 자꾸 둔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결정을 못 내리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단력이 필요한 대목에서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자꾸 그러니까 좌고우면하다가 시기를 놓치고 마는. 근데 황교안 지금 이제 대표에게도 그런 현상이 지금 뭐 굉장히 여실히 좀 나타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장고 끝에 지금 악수 두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굉장히 그래서 당내에서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반면에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밑바닥부터 올라온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에는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힘든 선거를 참 많이 했죠. 호남에서 지금 이제 이 보수당 간판 걸고 당선될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저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고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본인이 종로가 나가면 아마 뭐 종로 바닥 휩쓸고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뭐 이러면서 아마 이 바닥을 그러니까 뭐 이 지금 이낙연 전 총리와 붙어서 이기기는 어려워도 상당히 선전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내리고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판세 전체를 좀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종로 판세가 굉장히 뭐 그러니까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전국 유세 다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종로에 묶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보수 진영 전체의 그 총선 어떤 분위기 자체도 좀 좋아지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점을 지금 노리고, 그러니까 이 황교안 대표가 이 판을 지금 이 알을 놔야 돼, 말아야 돼, 망설일 때 먼저 지금 딱 놓고 들어온 거죠. 자, 정우갑 시장님. 뭐 전체 기사 분위기를 보면은요, 이제 황교안 대표는 종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정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이정현 의원의 출마. 한국당에서 누가 종로에 출마하든 한국당의 표를 잠식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보수 진영에서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정현 의원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황교안 대표의 움직임인데 저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겠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과연 종로를 피해서 예를 들면 낙동강 멜트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점이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전체적인 한국당의 전략을 딸 텐데 예를 들면 종로는 지금 어쨌든 그 여당으로서는 최고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이낙연 그 차기 잠재 대선 후보가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종로에 상징성이 있는데 한국당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것이냐. 만약에 황 대표가 갈 의향이 없다면 뭐 김병준 위원장이 됐든 또 일각에서는 최근에 정의원 전 국무총리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문 정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죠. 그러면서 총리 대 총리 또는 어떤 야당으로서는 지역 심판, 정권 심판론을 끌고 가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원 총리라든가 중량감 있는 사람들에 해서 그렇다면 뭔가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의도 지금 한편에서는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 대표가 빨리 결정을 해야만 이게
예를 들면 공천 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매듭이 지어질 텐데 시간을 저렇게 끌고 있는 것 자체는 예. 당에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가 출마를 하든 아니든 종로의 자유한국당에 누가 출마하십니까? 이 부분은 빨리 매듭이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으면 계속 네. 이런 논란과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 종로라는 데가 사실은 그렇게 뭐 과거에 상당히 예. 보수성이 강한 데거든요. 예. 한국당으로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곳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입니다. 출범이 될 예정입니다. 보시죠. 말도 많은 미래한국당 오늘 출범. 정치 우롱한다 비판 거세. 성과는 미지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출마 의원 이적 등 당내에서도 불만이 있다. 지금 한성교 의원이 대표를 맡기로 했죠. 그런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비례 47석 중 20석이 목표다. 그리고 보조금 염두해서 의원 5명 이상 늘릴 계획. 의원이 5명 이상이면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지금 감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사실상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위해서요, 입당을 또 이적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의당 법률지원단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정치자금법, 그리고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합니다. 이중 당적을 교사한 황교안 대표는 그 교사범으로서 정당법을 또 한 번 위반한 것입니다. 자, 지금 다른 정당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변홍범 변호사. 네. 여기 보시면 비례 47석 중에 20석이 목표다. 변홍범 변호사 보시기에 이거 가능합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한국당에 몸담고 있고 애정을 예. 많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일단은 정석으로 승부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만약 20석을 목표로 하려면은 미래한국당이 한국당의 그 비례정당이라는 걸 알게 하려면 적어도 기호 3번은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은 두 번째 칸에 위치하게 되는데 두 번째 칸에 위치돼서 유권자들이 이게 한국당이자고 찍게 되려면 적어도 30-40명 이상 정도는 의원들이 이적을 해야지만 칸을 차지할 수가 있겠죠. 예. 그게 아니라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밀리게 돼버리면 사실 혼동스럽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그 바둑의 격언 중에 묘수 3번이면 그 바둑은 진바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은 철저히 정석대로 둬야 되는 것이지 기가 막힌 묘수는 한두 번으로 족한 거지 그것이 반복되면 그렇게 형사가 몰입되면 졌다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미래한국당 자체가 첫 번째 묘수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예. 두 번째 묘수는 황교안 대표의 당선 가능한 험지를 가겠다. 그것도 사실 예. 묘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여기서 자칫 한 번에 더 자충서 나온다게 된다면 총선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애정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담긴 우려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창구 평론가. 그런데 옆에서 보면 다른 정당들 굉장히 긴장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는 그렇게 개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굉장히 걱정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은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고발까지 했기 때문에 예.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는 포기했죠. 인정 그거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네, 부분은. 그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는 전쟁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예. 나왔거든요.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상대가 총 들고 나왔는데 우리만 혼자 주먹질로 싸울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예. 나왔는데 지금 이제 고발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해찬 당대표가 누누이 비례에서 10석 정도 손실을 봤기 때문에 예. 지역구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예.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위성정당을 똑같이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석대로 가되 예. 다만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새보수당과의 통합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보수당도 비례대표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겠죠. 통합이 된다면은 예. 새로운 보수당 비례대표 지목 몫을 자유한국당과 합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새로운 보수당에서 오는 비례대표 몫을 과연 할당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예. 한선교 대표는 그런 걸 할당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부터 또 한 번 이제 지역구 당협위원장 싸움뿐만 아니라 예. 비례대표 싸움까지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 통합도 물 건너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칫 이
비례정당이 지금 논의 중인 보수통합에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건데요. 경제 관련 분야입니다. 이른바 한진 일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분 다툼이 대단합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 봐주세요. 모친과 여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지지를 밝혔습니다. 한진 남매에 난 새 국면입니다. 자, 지금 조현아 딸이죠. 다른 외부 어떤 지분과 함께 본인이 굉장히 지분을 늘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원태 회장 측에서 위기다 이렇게 했었는데 모친과 여동생이 지분을 몰아준 겁니다. 그래서 지분이 이렇습니다. 조 회장 측 한질칸 지분은 33.45%, 조현아 측 31.98%에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주총을 앞두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경영권에 대한 어떤 경쟁, 다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33% 대 32% 박빙이다. 국민연금 그리고 소액주주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 보면 어제 모친인 이명희, 동생인 조현민 발표문에서 선대회장 유은받들어 한진그룹 안정 발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모친이 있잖아요. 이명희 고문. 여기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 쪽 손을 들어준 겁니다. 지난해 연말에 굉장히 좀 불상사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집안에서. 그런데도 아들 손을 들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3월 주총이 기다려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정우갑 실장님. 일단 이 모습에 대해서요. 이게 뭔가 지금 21세기. 이거 구태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옵니다. 지금. 씁쓸한 기사죠. 예. 사실 조양호 전 회장이 지난번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다는 것 아닙니까? 가족 예. 경영을 잘 해라. 예. 어떤 재벌에 항상 보면은 사후에 이런 갈등 구조가 나온단 말이죠. 예. 근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구성원과 고객과 예를 들면 주주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냐라는 이런 지적이 항상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과연 이번에 그러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매듭이 되겠느냐. 지속적인 갈등 구조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예. 그러면 도대체 대한항공의 경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데 저는 그 재벌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사실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 적어도 좀 가족 간에 저런 모습은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김없습니다. 어김없어. 예.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캐스팅보드에서 이제 국민연금 역할도 나옵니다만 예. 또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국민연금이 경영권의 적극적인 개입 이거는 상당히 보기가 좋은 건 아니다. 그런 건 논란도 있죠.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그 소위 말해서 좀 뭐 바이어스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예. 외국의 대형 펀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점도 여러 가지 이번 그 어떤 분쟁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봐야 될 시선점이 있는 하나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지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기 뭐 반도건설, KCGI 펀드 이렇게 해서 32%, 여기 조원태 회장이 본인의 모친과 동생 등 합해서 33%, 1% 정도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3.45%입니다. 국민연금이 지지하는 쪽이 이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사실 소액주주들은 흩어져 있으니까 국민연금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